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AFK 입문 첫걸음 단계를 지났고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그러니까 출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 범위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지난 우리 입문 과정에서 과목 구성은 알아봤죠. 재무설계, 개론, 그리고 재무설계와 관련된 우리가 직업윤리, 그리고 은퇴설계, 부동산 설계, 상속 설계, 여기까지가 이제 모듈 1이라고 하는 우리 1교시 시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모듈 2에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가 보험이라든지 투자, 그리고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요. 출제 범위는 아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책 범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다루고 있는 이 기본서 내용만 정확하게 숙지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여러분들 모듈 1에서 그 두 번째에 해당되는 재무설계와 과타와 관련된 직업윤리라는 게 있어요. 직업윤리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저 뒤쪽에 부록편과 관련된 부분 규정들도 있고요. 일부 한 책의 절반 정도 뒤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직업윤리 파트에서 징계규정 및 그리고 부록과 관련된 규정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 법조문식의 조문식 나열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중요한 내용들은 앞부분에서 다 설명을 했고요. 부록으로 우리 규정들, 조항들을 부록에 첨부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는 공부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시험 문제는 어디서 출제한다? 기본서에서 출제한다. 자, 그러면은 공부하시다가 가끔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들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 실무에서는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 더 세부적인 실무 내용들을 더 알고 싶다라는 그런 우리 갈구하는 점 때문에 문의한다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시험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교재 중심. 이해하셨죠? 그래서 교재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 그리고 너무 깊이 있는 내용들은 교재에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 부분들은 시험 문제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유형을 구분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단순 암기에서 문제를 푸는 문제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숙지를 하고 이해하고 그 의미까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문제 유형을 해석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런 해석의 단계를 뛰어넘어 분석하고 계산하고 그리고 실무에도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 활용이라는 얘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더 많은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요. 교재에 있는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실무, 고객과의 상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가 출제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 해결형 문제예요. 그러면은 크게 보면 여러분들 단순 암기형은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그쵸?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당연히 그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은 다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나는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 중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 나는 고졸 출신이야. 나는 대학교 석사 출신이야.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국어, 한국말을 이해하고 우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기본적인 기억력은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형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크게 봤을 때 시험 문제가 과목별로 20문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요. 25문제, 많게는 과목별로 30문제까지도 출제되는데, 자, 이런 단순 암기형 문제는 10% 내외로 출제됩니다. 아예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출제가 됩니다. 단순 문제. 그렇죠? 몇 프로라고요? 1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30문제를 출제하는 과목에서 단순 암기형 문제는 몇 문제가 나올까요? 그렇죠? 3문제.
뭐 적게 나오면 2문제까지도 나오지만은 2문제, 3문제는 기본적인 문제는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 암기형 문제가 가장 어려워요. 왜요? 이거 다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달달달달 외운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뭐라고 했나요? 깊이 있는 학습이 아니고 넓이 있는 학습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거예요. 이런 넓은 범위를 모두 암기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암기형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가장 곤혹스러운 파트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험 문제는 몇 문제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쵸? 암기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 위주의 학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기억은 했어요. 단 정확하게 암기는 못했다 하더라도 자, 이런 부분들을 나는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이해는 했다라는 정도라고 하면은 풀 수 있는 정도의 문제가 바로 해석형 문제예요. 해석형 문제는 여러분들 나는 누구한테, 고객한테 또는 금융소비자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얘기할 정도는 된다라는 정도의 학습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해석형 문제는 충분히 푸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전문가, 법률 전문가, 뭐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세무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그런 분들도 우리 일을 하실 때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일을 하시나요? 아니죠. 법조문을 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얘기들을 많이들 하죠. 어디에 있는지는 다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암기는 못하고 있지만은 알고는 있어요. 얘기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석형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합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형 묻는 문제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 출제되느냐라는 거예요. 느낌상으로는 여러분들 체감상으로는 한 60%에서 70%까지도 해석형 문제가 대부분이 구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형, 계산 문제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식 내용을 통한 사례 응용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문제 해결형 묻는 문제도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출제를 하는데요. 자, 분석, 계산, 그리고 활용까지 다루고 있는 아주 종합적인 자산관리사의 역량을 묻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가 돼야지만이 가능할까요? 암기요? 아닙니다.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쵸?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해석형 묻는 문제와 문제 해결형 문제는 동일선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형은 별개고 그 다음 이해, 응용 이런 게 또 다른 별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 거죠. 단순 암기형 묻는 문제는 별로 출제가 안 된다. 이거에 비해서 해석형, 문제 해결형 묻는 문제가 다소 출제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계산기라는 게 필요하죠.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AFK, PK 시험 볼 때 계산기를 반드시 지참을 해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아무리 계산 문제라고 해도 단순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펜으로 이렇게 시험지에다 이렇게 낙서하듯이 문제 풀으면은 다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계산 문제 정도가 출제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계산기는 가지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에 단순한 계산기 있죠. 아니면 전문적으로 재무 계산기라고 별도의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뭐 이런 계산기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다만 메모리 기능이 있는 공식, 뭐 입력하는 기능이 있죠. 자, 이런 기능이 있는 공학용 계산기는 절대 입장 불가입니다. 공학용 계산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단순 여러분들 쌀집 계산기라고 하죠. 쌀집 계산기 또는 재무 계산기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재무 계산기. 혹시 계산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별도로 구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FP 과정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기를 다루는 과목이 별도 있어요. 재무계산기. 아셨죠? 그래서 CFP, 그 입문과정, CFP 과정에서 필요한 계산기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먼저 검색하시고 이중구매하지 마시고 CFP용 계산기를 우리는 구매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계산기 굳이 필요 없다. A 과정에서는. 자, 이처럼 여러분들 해석형과 문제 해결형 문제를 우리는 주로 공부를 하실 거다. 대전제, 이해다라는 겁니다. 이해. 암기가 아니고 이해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문제가 암기형이고 어떤 식의 문제가 해석형이고 우리가 문제 해결형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 단순하게 암기형 묻는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우리 예금 세율은 몇 프로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죠. 단순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천징수 세율은 몇 프로이느냐라는 거죠. 금융, 이자소득이라든지 배당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14%죠. 물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4%가 되겠지만은 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예요. 거의 출제가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우리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시험 문제 출제를 할까요? 조금 더 어려운 암기 내용을 단순 문제로 출제를 하겠죠.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항수는 거의 적게 출제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 자,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법정성석인의 상속 순서, 그죠? 뭐 직계비속, 직계존속, 그리고 뭐 형제자매, 사촌, 뭐 이런 우리 상속 순서와 관련된 부분들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암기 사항이긴 하지만은 시험 문제 구성은 많지 않다라는 거. 자, 우리 사례로 들어드리는 예시 문항들은 여러분들이 쉬운 것들을 들어드린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런 암기형 문제는 상당히 어렵게 구성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암기형 문제예요. 암기형 문제. 의외로 쉬우면 쉬웠고 또 어찌 보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내용을 설명할 정도의 역량을 갖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해석형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해석형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보들을 주어줘요. 가족사항을 보니까 자, A씨가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원이네요. 직장인이시네요. 어디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지 모르죠. 그냥 근로소득자이다, 근로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배우자도 회사원이네요. 맞벌이 부부네요. 자녀가 있네요. 2살이에요. 자, 2살이니까 여러분들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겠네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벌이 부부이면서 자녀가 혼자 2세다.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그쵸? 자녀 누가 돌볼까요? 양가 부모님이 돌볼까요? 어디 돌봄 서비스를 받을까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신혼 초기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재산 형성이 많이 돼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안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사회 초년생으로서 상당히 힘든 시기인데 누구 하나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은 경제적으로 가정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나가는 과정이 바로 재무설계사 학습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A씨의 수준을 보죠. 연간 8,800만 원의 연봉이네요. 고소득자인가요? 저소득자인가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되겠죠. 어찌 보면 고소득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저소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A씨라는 이 가족이 뭐 요즘 말로 흔한 말로 금수저 가족이다라고 하면은 아주 저연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평범한 일반적인 사회 초년생으로서 요 정도, 그쵸? 우리가 연령은 지금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뭐 30세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소득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소득 수준은 이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자산은 아파트 3억 원을 가지고 있네요. 아파트. 이 3억 원이 본인 소유인지 전세인지 뭐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부채 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택담보대출로 1억 원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오, 담보대출 받았네요. 뭐 하려고요? 주택 취득하려고요. 저당 잡히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이 아파트 3억 원짜리 아파트는 부채 낀, 그쵸?
담보대출을 낀 본인 소유의 자가 아파트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기예금으로 2천만 원이 있네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정기예금이라고 했으니까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죠? 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돈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치해 두고 있는 거. 적금이라는 것은 매월 불입하는 금액을 적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거치되어 있는 자금 2천만 원이 있다라는 정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1억 원에 대해서는 20년간 대출을 받았고 매월 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을 하는데 자, 몇 년이 상환됐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그리고 대출 이자율은 몇 %인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네요. 자, 이런 정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지문으로 1, 2, 3, 4 이렇게 문항들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번 지문을 읽어보면서 이 사정이 맞는지 틀리는지 2번 지문을 읽어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 생명보험 가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자, 지금 고민사항은 뭘까요? A씨가 사망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자, 첫 번째 문제. 자녀의, 그쵸, 양육의 문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인 문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 뭔가요? 이 대출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하는데 배우자 혼자 벌어서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몇 년간? 20년간 힘들 수도 있다. 자, 이런 부채 1억 원에 대해서 그렇죠.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채에 대한 고민을 줄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사망보험금 1억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렇죠. 부채 문제는 이 사망보험금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 데이터에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벌써 이 데이터를 보면서 이 문제가 어떤 류로 흘러갈지 지문들은 무엇이 구성되어 있을지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들을 공부하시면은 그쵸? 지문을 1, 2, 3, 4 읽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처럼 재무설계와 관련된 부분들의 문제는 이렇게 해석, 사례, 응용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는데 우리 단순하게 암기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이고 응용할 수 있고 이해하고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학습, 편한 학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학습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무나 쉬운 상식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암기 위주로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공부한 내용을 옆에 동료라든지 아니면 집에 가족 등에게 또는 지인, 친구에게 설명을 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시는 게 시험과 직결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문제의 문제지 그 활용하는 면적이 상당히 크겠죠. 한 문제가 한 페이지를 차지해요. 여러분들 한 페이지가 한 문제를 차지해서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1분 내에 다 읽고 풀 수가 있겠어라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나 이런 문제가 나와서 딱 보는 순간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그쵸? 어찌 보면은 30초, 20초 내에도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는 게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해야 될 일. 자, 다음은 좀 문제 해결형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저 이와 관련된 문제죠. 상당히 문제, 그 해석형 문제와 거의 유사해요. 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우리 첫 번째 주택임대차보호법도 공부를 안 했는데, 자, 이런 거를 설명드리기에는 제가 지식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 설명을 생략하고 갈게요. 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A씨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 10월 10일 날 서울시에 A주택 전세로 임차했어요. 그러면 임차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임차인으로서 전세보증금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보증금 주고 세입자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A씨가 이사를 가려고 한대요. 그러면 뭐 받아야 돼요? 보증금 2억 원 돌려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임대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지 않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속 눌러 앉아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제일 우선순위는 뭡니까?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는 해야 될 조치는 뭐냐?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받으려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보증금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보증금을 내가 지킬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여러분들 부동산 설계에서 공부들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사 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를 어느 하나라도 권리에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나는 권리를 그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쵸? 눌러 앉아 있어야 된다. 무슨 뭐 이사 가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죠.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조치 사항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확정 일자를 받는 것들을 챙겨야 된다.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단순하게 권리 보존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내가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지식적인 내용을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실무에 응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응용 문제 해결형 문제입니다. 물론 이 사례로 문제를 구성을 했겠죠. 이 사례라는 게 단순하게 계산 문제라는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계산 문제도 사례이고요. 이렇게 실무적인 내용들도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최근 문제 트렌드가 단순 암기형에서 그쵸? 이렇게 해석형이라든지 문제 해결형 문항의 출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하면 출제할수록 공부를 재밌게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이 빠르더라라는 거예요. 단순 암기하신 분들은 합격이 느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면은 요약집에 그 암기 사항으로 달달달달 암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물론 기본적인 암기라는 게 필요하죠. 기본적인 암기를 토대로 해서 그것을 응용 해석하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순서입니다. 순서예요. 그래서 암기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이처럼 해석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응용 능력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본 과정,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시다 보면은 해당 과목별 강사님들, 교수님들께서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에 자주 다루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종합적인 문제 해석, 문제 해결형 문제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꼼꼼하게 다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교육과정을 차분하게 수강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문제의 해결 능력은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제 유형을 단순하게 단순 암기형과 해석형과 문제 해결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도 있었고요. 이게 기본적인 분석들이에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거의 암기형은 10%밖에 안 나오지만 나머지 90% 이상은 다 이렇게 응용 형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의 문제, 우리가 유형 분석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긍정형 묻는 문제. 긍정형이란 얘기는 좋은 쪽으로 묻는 거예요.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은, 이런 거죠. 자, 맞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맞는 것 고르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 2, 3, 4에서 맞는 것 찾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가지는 틀리다라는 거죠. 세 개는 틀린 거예요. 이해됐나요? 하나가 맞는 거예요. 자, 이런 긍정형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대가 있겠네요. 부정형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긍정형 문제가 쉬울까요? 부정형 문제가 쉬울까요? 여러분들 나는 부정형이 쉽다. 또 어떤 자는 나는 긍정형이 쉽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제 여러분들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은 가장 쉬운 문제는 부정형 문제예요. 왜요? 나는 책을 공부하면서 많이 봤던 내용들인데 뭐 하나가 눈에 거슬려요. 그 하나를 찾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 봤던 내용인데 하나가 거슬려. 그거 찾는 거랑 또 하나는 자, 나는 다 맞는데 다 틀린데 하나만 맞아. 그쵸? 막 거슬리는 게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들, 거슬리는 게 너무 많다 보면은 맞는 것도 거슬려 보여요. 이해됐죠? 그래서 긍정형 문제는 답 찾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왜? 문제를 풀다가 틀리네. 다 틀린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착시 현상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내가 문제에 빠져드는 경우죠. 자, 그런 유형의 문제가 긍정형 문제예요. 그래서 긍정형 문제가 오히려 더 어렵다라는 거죠. 부정형 문제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이 긍정형 문제와 부정형 문제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긍정형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출제합니다. 부정형 문제가 그만큼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부정형 묻는 문제를 많이들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형 묻는 문제를 긍정형 묻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재해석을 하시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조합형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쵸? 짝짓기 문제죠. 모두 맞는 것으로 묶인 것은. 그래서 가나다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가나다라 마바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요 안에 박스 안에 있는 지문 내용이 상당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요. 항상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것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지문들을 아주 현혹되게 지문들을 안에 보기 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유형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렇게 그쵸? 조합형 문제다라는 겁니다. 조합형 문제. 조합형 문제는 가나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쵸? 고를 수 있는 그런 이유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응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올까요? 이런 조합형 문제를 조금 더 응용하면은 다음 중 적절한 설명에 해당하는 거에 개수는 개수형 묻는 문제로 출제했을 때는 아주 최악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라도 모르면은 틀릴 수밖에 없게. 자, 이런 식의 출제가 되는데 AFPK 과정에서는 개수형 묻는 문제는 거의 출제를 안 해요. 물론 CFP 과정에서는 자주 출제합니다. 근데 A 과정에서는 출제 빈도가 이렇게 조합형 문제로 출제가 많이 구성이 되고 개수형 문제는 그만큼 출제가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형 문제예요. 순서. 우린 프로세스라는 거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체계적으로 관리, 컨설팅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과정, 프로세스라는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시험 문제에 반드시 출제합니다. 우리 과목이 총 몇 개예요? 모듈 1, 모듈 2. 크게 보면은 8과목까지 이렇게 구분하면은 7개 과목이 되겠지만은 자, 이런 과목별로 이 순서형 묻는 문제는 한 문제씩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순서형 문제 봤어요.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 연결형 문제. 일명 사랑의 짝짓기. 그죠? 그래서 가나 빈칸 채우기 문제 이렇게도 구성되고요. 어떤 경우는 그런 거죠. 가나 A, B 하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거, 맞는 걸로 연결하는 거. 자, 짝짓기 묻는 문제.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출제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다 보니까, 그쵸?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박스형으로 구성돼서 골라내는 그런 유형의 문제고, 자, 이런 유형의 문제는 우리 앞에서 크게 봤을 때 암기형부터 응용, 그쵸? 문제 해결형까지 해석형, 문제 해결형. 자, 그런 걸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박스식의 문제로 출제한다라는 것은 단순 암기형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응용, 해석하는 문제보다는. 그쵸? 긍정형 문제, 부정형 문제는 해석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지만은 이렇게 박스형 문제,
연결형 문제였죠. 자, 좀전 문제는 뭐죠? 순서형 문제. 자, 좀전 문제는 뭐였죠? 조합형 문제.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바로 한 가지 단순한 암기사항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한 지식형 문제의 복합 형태의 지식 문제다. 암기형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암기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시험 문제 출제 유형들을 여러분들 파악하셨다라고 하면은 문제집, 기본 문제집 공부하신 이후에요. 기본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 이런 식의 문제 패턴이구나라는 것들을 예행 연습하시고 시험장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출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로 시험 문제가 다수 출제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본 교육 내용을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법률이라든지 제도 변화가 됐을 경우에는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됩니까? 라는 겁니다. 우리 기본 교재 내용에서 출제한다고 했는데, 근데 기본 교재라는 게 법률이 교재 출간된 이후에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교재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변경된 법률로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 가지 혼선들이 빚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의 그 파트가 법률이 변경됐다라고 하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로 공부했던 그 내용 그대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중요한 법률 개정이다라고 하면 문제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몇 년, 몇 월, 며칠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이율에 따라서 문제를 풀 것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만 푸시면은 기본적인 그 틀 내용을 응용해가지고 제시된 개정 내용을 반영해서 문제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재 내용을 학습하더라도 문제풀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개정사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돼야지 비과세다.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법률이 개정돼가지고 15년 이상이 돼야지만이 비과세다. 이렇게 만약에 법률이 개정됐다라고 하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10년 이상이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 되겠고 15년 이상이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교재 내용대로 하면은 어떤 거는 맞고 어떤 거는 틀리고 이렇게 되면은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는 문제를 지문을 어떻게 구상되는 거냐면은 자, 본 계약이 20년이 되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법률 종전 규정과 변경된 규정을 다 아우를 수 있는 포괄적인 지문이 나와요.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10년이건 15년 규정이건 어쨌든 20년이 됐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잖아요. 그래서 본 지문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뭔지? 그래서 우리 법률이라든지 제도가 변경됐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자라는 거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법제처에서 법조문을 그쵸? 우리 다운로드해서 다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책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되 구체적으로 변경된 사항들은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게 출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출제를 했겠죠. 이게 대원칙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원칙이 또 있어요. 뭐냐? 개정된 내용이면은 가급적 출제를 안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한국 FPSB 시험분과위원회의 규정이에요. 규칙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출제해야 되는데 이거는 출제를 해야 돼. 물어야 돼. 라는 부분들은 불가피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만은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은 변경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출제 문제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유형별의 출제 문항은 어느 정도 범주까지 출제되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먼저 알고 해당 내용을 과목별로 학습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가이드가
조금 천천히 더 견고하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확립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좀 알아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학습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